온라인을 통해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소아청소년과에서 신경계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뇌전증 환자의 케톤 생성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식이요법 하면 자연치료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케톤 생성 식이요법도 하나의 비수술, 그러니까 약물 치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뭐 식이 중에 그 지방량이 조금 더 많으면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틀린 생각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례를 하나 제 환자입니다. 실제 제 환자인데 지금 현재 제가 이거를 저기 틀렸네요. 지금 현재는 16개월 된 아이인데, 여자아이인데 32주에 1050g으로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2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10달 만삭이라는 건 40주를 얘기하죠. 37주 미만을 미숙아라고 얘기를 하고, 32주에 1050g이면은 엄마 뱃속에서 아이는 정상적으로 잘 자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양수가 미리 터져서 할 수 없이 미숙아 상태에서 나왔고, 아이들이 이렇게 미숙아 상태에 나오면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호흡 부전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자궁 내에 있을 때는 태반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숨쉰 산소와 엄마가 드신 영양분을 탯줄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 쓸 수 있는데, 세상에 태어나면서 탯줄이 잘리는 순간부터는 본인이 숨을 쉬어야 되고 본인이 먹어야 되잖아요. 우유를 젖을 먹든지 우유를 먹든지 먹어야 되는데, 탯줄이 끊은 상태에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게 되는 이유가 폐가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폐가 열리질 않습니다. 충분히 펴져 있질 않아서 이게 짜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마치 간유리 같이 허옇게, 공기는 엑스레이상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허옇게 보인다는 것은 폐포가 이렇게 펴지질 않아 가지고 산소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병원에서는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불행하게도 32주로 태어났는데 호흡 부전이 심하게 왔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신생아가 경련 발작을 했어요. 경련 발작을 해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뇌출혈이 생겼고, 또 불행하게도 이 환자는 폐혈증이 생겨서 균에 감염이 돼서 굉장히 힘든 과정으로 신생아실에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생아실에서 퇴원하면서 아이가 경련 발작이 있었고, 그동안 약을 쭉 쓰다가 점점점 줄여가고 있었고, 신생아 경련인 경우는 저산소 허혈 뇌병증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에 태어나서 산소를 충분하게 저희가 뇌에 공급되지 못하면 뇌에 손상이 오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1차적으로 경련 발작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급성기가 지나서 경련 발작을 하지 않으면 항경련제를 오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쭉 끊어서 한 3개월경에 항경련제를 중단을 할 수 있었고, 이 환자는 이제 뇌 손상이 왔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하면서 쭉 외래치료를 하는데, 제가 이런 환자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언젠가는 얘한테 영아연축이라는 경련 발작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항상 해드리거든요. 그 영아연축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경련 발작이 일반적으로 큰 아이에서 나타나는 전신 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쪽이 굳는다든지 멍 때린다든지 이런 경련 발작이 아니라 갑자기 움찔하는 경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일반 분들은 그런 게 경련 발작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그거를 잘 이해를 못했나 봐요. 한 번은 9개월 때 외래를 왔는데 진찰을 하는 과정에서 움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라고 하니까 엄마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영아연축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뇌파를 보여요.
이게 영하연축 때 보이는 고부정이 뇌파라는 소견이 보이고, 이 환자의 MRI 소견, MRI라는 거는 뭐냐면 모양을 보는 겁니다. 기능을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수박을 사면 수박을 1cm 간격으로 쭉 잘라서 흩어놓고 봐야지 위, 아래, 좌우, 앞뒤가 얼마나 잘 익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수박이 아무리 뻘겋게 잘 익어 보인다 해도 맛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모양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뇌파와 MRI를 통해서 아이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영하연축으로 진단을 하고, 영하연축 때 사용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약물을 쭉 쓰는데 잘 듣질 않아요. 별로 듣질 않고 뇌파가 좋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그 영하연축 때 사용하는 약을 2개월 정도 쭉 쓰다가 엄마한테 아무래도 얘는 그 약물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케톤 생성 식이요법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 치료를 한번 해봅시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엄마가 엄두를 못 내시는 거예요. 왜냐? 아이한테 기름이 거의 80%가 기름인 약을 식이를 아기한테 준다라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케톤 생성 식이요법 했던 여러 부모나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좋은 얘기는 안 써놓고 나쁜 얘기만 많이 써놓게 됩니다. 그러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는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나쁜 얘기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설마 무서워서 이거를 하겠다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제가 엄마를 설득을 해서 13개월에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 할 때 그 입원을 보통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하게 되는데, 아기가 조금 고생했어요. 저혈당 증상도 좀 오고, 또 아기가 좀 잘 안 먹고 또 탈수기도 조금 있고 해서 아기가 좀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잘 견뎌서 10일 만에 퇴원을 했고, 아기는 이제 처음에 퇴원할 때 컨디션이 이렇게 썩 좋지 않아서 보름 간격으로 2주 간격으로 외래를 다니는데, 엄마가 올 때마다 제 앞에서 울었어요. 선생님,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관두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들어요. 아기를 우유를 한번 먹이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도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래도 제가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엄마한테 당부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케톤 생성 식이요법이 효과가 있는지 확실하게 구명을 하려면은 최소한 3개월은 사용해야 됩니다. 3개월은 꼭 사용해보고 그때 가서 포기하든지 계속하든지 합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외래 첫 오시는 때부터 계속 우시면서 이거를 관두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했던 여러 가지 경험을 삼아서 엄마를 잘 달래서 진행을 했고, 딱 2개월 보름이 되던 때부터 현저하게 경련 발작이 없고, 3개월이 딱 되면서부터 경련 발작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한 6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련 발작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썼던 약도 다 끊었고 케톤 생성 식이요법만 하고 있고, 물론 아기의 뇌 상태가 나빠서 정상적으로 뛰어다니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아이의 얼굴 표정이 훨씬 밝아지고, 또 아이의 엄마 배가 고플 때 혹은 기저귀가 젖었을 때 여러 가지 보채는 증상, 이런 증상이 현저하게 좋아졌어요. 지금은 엄마가 오실 때마다 얼굴 표정이 너무 좋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할 때 지금 이 환자에서 보시다시피 처음에 믿음이 어떤지가 중요한 거고, 이거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를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서서 이병현 교수님하고 홍승봉 교수님께서 뇌전증에 가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잠깐 이거를 언급해 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오늘도 제가 오전에 외래를 봤는데, 오전에 외래를 볼 때 한 분이 저한테 한 8년 이상 진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뇌전증하고 발작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잘못했구나. 진짜 제가 환자를 처음 만나면은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 중에도 혹시 잘 아시겠지만 이 중에도 혹시 혼동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발작이라는 거는 우리 뇌신경 계통은 수천억 개의 컴퓨터와 같은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세포들끼리 전기적인 신호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강의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 회로에서 어디선가 합선이 되면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방전이 되면서 조절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발작입니다. 즉 발작이라는 것은 이 증상명이지 병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침이라는 증상이 있을 때 단순히 감기 때만 기침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폐렴 때도 기침할 수 있죠. 뭐 기관지염, 천식, 감기 혹은 질환은 전혀 없이 물 먹다가 살에 걸려도 기침이라는 증상이 있듯이, 기침이라는 것은 증상이지 기침병이라는 건 없습니다. 폐렴이라는, 기관지염이라는, 천식이라는 병 때문에 기침이라는 증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즉 발작이라는 것은 증상인 겁니다. 여기에서 경련이라는 것은 그 발작 중에 어떤 환자들은 어느 한쪽이 움찔움찔하면서 운동계 증상을 보일 때 우리가 경련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서 보이는 소발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운동계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비경련성 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신이 뭐 까딱까딱 한다든지 한쪽이 까딱까딱 하는 그런 간대성 경련을 할 때는 경련성 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작과 경련은 증상명이지 병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뇌전증은 뭐냐? 이런 뇌전증은 경련 발작이라는 게 반드시 뇌전증 때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교통사고 나서 머리가 다치거나 혹은 뇌 안에 뇌수막염이나 뇌염 같은 게 올 때도 경련 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뇌 안에서 합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칼슘이 떨어지거나 마그네슘이 떨어지거나 우리 몸에 있는 전해질 중에 나트륨, 소금기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든지 혈당이 너무 떨어져도 경련 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뇌 안에서 합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작을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경련 발작이 있을 때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뇌전증이라는 것은 질환명입니다. 그래서 그 뇌전증이라는 질환 때문에 발작과 경련이라는 증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많은 질환이 있고, 또 앞서 이병윤 교수님하고 홍승문 교수님께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한 가지 질환이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의사들이 자기 환자가 잘 되는 재미에 저는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치료법이 한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딱 치료를 했을 때 완치되고 경련 발작이 전혀 없이 언젠가는 완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뇌전증이라는 게 원인도 여러 가지고 그 구조적인 이상이 있을 때도 올 수도 있고,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아무런 이유 없이 현대학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사성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요새는 그런 면역 계통에 이상이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원인 때문에 오는 그 질환이 뇌전증이라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자, 항경련제에 대해서는 이병윤 교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죠. 저희 입장에서는 마치 저는 전쟁하는 사령관 같아서 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가지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사령관으로서 작전을 잘 짜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제가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처음 하게 된 게 1985년도인데 1985년도에 비해서는 지금은 항경련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홍승문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신 것 같이 뇌전증에 대한 수술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전쟁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만 해도 수개가 넘는 약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물론 그 약은 환자들마다 또 질환마다 적응이, 그러니까 듣는 정도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선택하느냐는 우리 의사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2000년도에 저희들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인데, 이 브로디라는 분이 뇌전증 환자한테서 첫 번째 약을 이제 쭉 그 환자의 상태를 보고 약을 결정해서 쓰게 되는데, 첫 번째 약을 썼을 때 그 약에 의해서 잘 조절될 수 있는 확률이 47%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약이 안 듣는 53%의 환자를 두 번째 약으로 바꿔서 사용했더니 그 다음에는 13%예요. 그 약에도 듣지 않는 경우에 세 번째 약으로 바꿨으니 1%에서 듣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을 병행해서 쓰게 되죠. 두 가지 약을 세 가지 약을 병행해서 쓰는데, 추가 약을 썼을 때 3%의 확률인 거예요. 그래서 항경련제를 가지고 조절을 했을 때 발작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36%라는 겁니다. 굉장히 끔찍한 얘기죠. 36%면은 상당히 많은 수가 경련 발작이 잘 안 듣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지금 2000년도 데이터고, 그 이후에 항경련제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법이 많이 개발되면서 이때보다는 훨씬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홍승문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뇌전증 환자의 70-80%는 약물 치료로 증상 조절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20-30%는 경련 발작이 조절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는 두 가지 항경련제를 잘 복합해서 쓰는데도 불구하고 잘 듣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2년 이상 복용을 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발작이 지속되는 경우에 난치성 뇌전증인데, 이게 한 20-30%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해도 환자 수가 한 1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성경에 있는 얘기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악귀야 나오거라 하니까 여기 앞에 있던 이 꼬마 환자가 경련을 심하게 하다가 바로 경련이 완치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생존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환자를 치료해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물 치료가 됐건 수술 치료가 됐건 식이 치료가 됐건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약물로 잘 조절이 되지 않는 20-30%의 환자는 항상 뇌전증 수술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뇌전증 수술을 하겠다라고 안 했습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앞서 홍성문 교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뇌전증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환자가 제법 됩니다. 제법 돼서, 하지만 뇌전증 수술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저희 저희 병원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저희 병원에 큰 건물이 있죠. 건물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요새 외래관이 생겨서 큰 건물이 3개인데 어디선가 자꾸만 합선이 돼요. 합선이 되면 내부적으로 어떻게라도 전기실에서 와서 교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고치다 정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제 진료방에서 합선이 반복적으로 되는 경우는, 이게 제 방에서 합선이 잠깐 되는 것만 되면은 그래도 모르겠는데, 제 방에서 합선이 되면 제 옆방, 아래층, 위층, 심지어는 옆에 건물까지도 지장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 간헐적으로 합선이 되면 병원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는 결단을 내려서 제 방으로 들어오는 인입선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 방은 먹방이 됩니다. 제 진료실은 먹방이 되고 진료실로 사용할 수가 없고 겨우 창고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어떤 뇌라는 게 다른 폐나
혹은 간, 콩팥 이런 것들은 뭐 간도 두 조각으로 되어 있고 콩팥도 좌우, 폐도 좌우 두 조각이 있는데 다른 기관은 뇌하고 달리 좌우나 위아래나 앞뒤의 세포들이 하는 일이 거의 똑같습니다. 폐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놓고 콩팥은 내 몸에 있는 찌꺼기를 남은 물과 함께 오줌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폐를 심한 경우는 폐암이 있는 경우는 일부를 절제할 수도 있고 콩팥을 하나를 띄워서 남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뇌는 좌우 앞뒤 각각의 하는 일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부위를 잘라서 없애면 그만큼 기능상으로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물론 한쪽에서 계속해서 발작을 일으키는 병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미 그쪽에 있는 기능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떼어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거를 정확하게 잘라내기가 쉽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여러 군데서 합선이 된 경우는 모든 방을 다 잘라버리면은 병원 전체로서의 기능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사들이 고민을 하고 꼭 수술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파악해서 이런 뇌절제술이나 혹은 비절제술을 통해서 뇌전증 수술을 하고, 이 문제는 홍성범 교수님께서 얘기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길게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자가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약은 여러 가지 써봤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올 수도 있고 뇌전증 수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식이요법입니다. 식이요법이라는 거는 당뇨병 환자들이 당을 먹지 않고 이 정도의 식이요법이 아니라 이거는 한 가지의 약물적 치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식이요법도 하다 보니까 경험이 많아지면서 이런 어떤 기전에 의해서 식이요법이 그 항경련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여러 가지 현재는 고전적 케톤 생성 식이요법, 또 에트킨 식이요법, MCT 오일을 사용하는 식이요법, 저당치수 식이요법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 모든 것을 각각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주로 케톤 생성 식이요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식이요법의 태동은 1800년도만 해도 항경련제가 없었어요. 항경련제가 없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뇌전증이라는 게 악귀에 씌웠다. 이래서 주로 주물이나 주술이나 혹은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치료하려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성경이나 고서에 보면 환자들이 금식 기도를 하거나 오랫동안 굶겼더니 경련이 좋아지더라 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다가 1911년도에 프랑스 의사인 마류라는 분이 20명 환자를 데리고 4일 동안 금식을 했더니 현저하게 좋아지더라 라는 얘기가 있고, 또 1922년에 오른쪽 이게 이 휴지 콜린이라는 의사가 쓴 논문인데 22일간 물만 먹였더니 경련이 굉장히 좋아지더라 라는 그런 리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1923년도에 닥터 러셀 와일더라는 의사 선생님이 이게 그 경련 조절에 가치가 있겠다 해서 이 케톤 생성 식이요법의 근간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약물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약은 매일 복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케톤 식이요법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힘든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라졌었어요. 아무도 사용을 잘 안 하고 있었는데 1994년 10월 26일에 미국의 NBC 방송에 있는데, 미국 NBC 방송에서 데이트라인 NBC 메디컬 시크릿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방영이 됩니다. 이 방영이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아래 왼쪽에 있는 이 분이 여기 두 번째 있는 아이의 찰리라는 아이의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MBC 방송의 프로듀서였어요. 프로듀서여서 자기 아들이 경련을 계속 하는데 LA에서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잘 경련 조절이 잘 안 되고 무긴장성 발작이라고 해서 확 꼬꾸라지는 경련이라든지 이런 아기가 자꾸만 다치면서 아이가 발달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가 돼서 이 아버지가 이 도서관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본인이 공부를 시작합니다. 공부를 해서 막 뒤지다 보니까 어느 책에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이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듣고 미국 전체를 수소문을 하는 과정에서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이때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세 번째 이분입니다. 이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분을 찾아가서 얘가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하고 경련 발작이 한 번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워커를 잡고 걸어 다닐 정도가 됐고 아이하고 아빠하고 잘 앉아서 이렇게 노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거기 보시면 데이트라인 MBC 메디컬 시크릿의 오른쪽 이 끝에 나오는 친구는 그 미국의 선생님인데 본인도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해서 대학을 졸업해서 학교의 선생님, 체육 선생님으로 일을 하는 분이 나와서 이 방영이 된 거예요. 이게 전국 방송으로 나오게 되면서 미국 내에 있는 모든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이 눈을 크게 뜨게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케톤 생성 식이요법이 다시 조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94년 이후에 다시 리바이벌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 보시면 이 지도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현재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하고 대부분의 뇌전증에서 30% 이상의 환자가 경련을 전혀 안 하거나 혹은 현저하게 경련 발작이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케톤 생성 식이요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 식이에 지방이 30%, 그 다음에 단백질이 20%, 탄수화물이 50%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아마 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이 케톤 생성 식이요법은 지방이 굉장히 높고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굉장히 줄입니다. 단백질은 아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만 주고 특히 탄수화물은 아주 적게 주는 그런 식이요법이고 비수술적 치료법 중에서는 굉장히 항경련 효과가 높고 난치성 뇌전증에 사용되는 난치성 뇌전증이 있는 아이들은 약을 여러 가지를 복용함으로써 부가 치료로 인해서 굉장히 인지 장애가 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쉬운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아이가 힘들어해서 장기간 유지가 어렵고 일부에는 초기나 후기 합병증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케톤 생성 식이요법은 이렇게 지방을 100g,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각각 10g을 사용할 정도로 이렇게 지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후에도 4대1 요법이 고전적 케톤 생성 식이요법인데 3대1, 2대1 요법 혹은 MCT 오일을 사용한 식이요법, 그다음에 애트킨 식이요법, 저당 지수 식이요법을 여러 가지를 개발한 이유는 지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방량을 어떻게라도 줄이고 효과는 비슷하면서 단백질과 탄수화물 양을 조금이라도 올려주게 하는데 딴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고전적 케톤 생성 식이요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난치성 뇌전증에 적응증이 되고 일부는 이 포도당 수송자 원 결핍 증후군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하면은 이게 증상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물론 일부 질환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질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처음에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입원을 하게 되는데 합병증이 오는지 혹은 조기 처치가 하고 또 식이에 대해서 잘 적응하는지 또 케톤 식이요법을 교육시키는 거가 있어서 이런
아주 짜여진 영양사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규격화된 치료를 해야 되지, 집에서 그냥 지방을 임의대로 많이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입원해서 처음에는 그 정해진 칼로리의 3분의 1을 먹이고, 둘째 날은 3분의 2, 셋째 날은 3분의,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를 다 먹이면서 이런 부작용이나 잘 먹는지 관찰을 해야 되고, 가끔은 저혈당 증상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해줘야 되는 그런 교육도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런 그 지방량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좀 많이 허용해서 먹기 편하게 하는 MCT 기름을 사용한 식이요법도 있고, 살 빼기 위한 비만 치료제로 개발했던 에트킨 식이요법을 약간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무발작률이 난치성 뇌졸중에서 어떤 약에 비해서도 효과가 좋은 것을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모든 게 장점만은 있는 것은 아니죠. 단점도 있어서 맛이 없어서 아이들이 먹기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똑같이 처방된 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외출에 가서 외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는 그런 그 단점도 있고, 탈수라든지 구역, 구토, 변비와 같은 소화기 장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올 수 있습니다. 온다라는 건 아닙니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케톤 생성 식이요법의 케톤식이라는 것은 지방이 상당히 높고 적정량의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아주 줄여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식이를 처방을 받아야 되고, 난치성 뇌전증 환자는 대부분 해당이 될 수 있고, 효과는 항경련제 효과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향상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증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은 분들이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주저하는데, 효과가 좋으면 이만한 치료법이 없고, 최근에는 어른들도 일부 사용하고 계시는 치료법입니다. 감사합니다.